데일리 탑 이슈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N번방 그 후 1년, 이제는 뿌리 뽑는다 라는 주제입니다. 사회에 큰 충격을 준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관련 범죄는 더욱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의 디지털 성범죄가 또 실제 어떤 방식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난 1년간 좀 어땠나요? 박사방 사건 하면 사실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인식을 크게 바꿔놓은 높인 계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인식이 바뀌어졌다라고 믿었는데 아직까지 현실은 제자리 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충격은 컸지만 유사 사건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되레 범죄자들이 지능화되고 악랄화되고 그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범죄 다들 아시다시피 트위터나 인터넷 커뮤니티, 텔레그램 같은 뭐 보안성이 뛰어난 이 모바일 메신저를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성범죄물이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 뭐 보편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요즘 단체 뭐 카톡방과 그쵸. 같은 단체방, 메신저 단체방에서 유통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보면 유포 형태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금전 거래형, 그리고 자료 교환형, 또 범죄 조장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금전 거래형은 다들 아시다시피 금전 거래하는 거예요. 성범죄물 받고, 그러니까 보내고 이제 관련해서 금전을 받는 건데 절대로 이 계좌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계좌 이용하게 되면 그대로 범죄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쵸.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뭐 이 상품권을 주로 받는다고 합니다. 상품권을 받고 이 조주빈의 범죄 행위에서 드러났다시피 요즘에 가상화폐 거래를 네. 통해서 이렇게 이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자료 교환형은 이제 말하자면 물물 교환과 같은 그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착취 영상물, 네가 가지고 있는 성착취 영상물과 서로 교환하는 거죠. 그리고 범죄 조장형이라는 건 이제 타인으로 해서 성범죄자물을 이제 퍼뜨리고 조장하는 행위를 이 범죄 조장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사실 지난 15일에 법무부에서 지금 이제 N번방 사건 그 후 1년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온라인 화상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네. 이때 강사로 참여한 사람들이 이 N번방 사건을 우리 사회에 공론화시킨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죠. 추적단 불꽃 그리고 리셋 관계자들이 강사로 참여를 했는데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사례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 생활과 너무 밀접하고 길거리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알려드리면 이 구글에서 한국어로 길거리를 검색을 하거나 영어로 검색할 때 스트리트를 검색할 때 뭐 이제 정말 다른 내용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 흔히 볼 수 있는 게 요즘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여성들이 레깅스 그쵸. 입으신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네. 스키니나 레깅스 입는 분들 많은데 사실 몸매가 도드라져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는 의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진들이 버젓이 검색이 되는 거죠. 근데 버젓이 검색이 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누군지 얼굴이 알 수 있게 공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검색은 누구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내가 아는 누구네? 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개인정보가 쉽사리 말하자면 뭐 털린다는 표현을 써야 되겠는데 네. 개인정보가 밖으로 알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 개인정보가 알려지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나 볼 수 있게 전시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온라인 성폭력 또 스토킹의 범죄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디지털 성범죄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은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변호사님 이게 무슨 내용인지 맞춰보세요. 네. 장실 교환 겐털 주세요. 겐텔 주세요. 말도 어렵습니다. 겐텔. 장실 교환 겐텔 주세요. 무슨 말일까요? 겐텔이 뭐 개인 뭔가요? 모르겠네요. 화장실 불법 촬영 영상물 텔레그램으로 공유하다. 공유해달라.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그런 은어도 있습니다. 중고등어 구해요. 중고등어. 중고등어 구해요. 그러니까 뭔가 생선 같은 느낌이 들죠. 생선이 그러게요. 아니고요. 중고등어는 중학생, 고등학생을 의미하는 디지털 범죄자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은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도 계속해서 은어로 이게 둔갑이 되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네. 사실 N번방 사건을 보면 지금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2심 판결까지 나왔지만 이 뭐 주범 공범 할 것 없이 굉장히 중형이 선고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디지털 성범죄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범죄 수법이 나날이 좀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은어를 사용하면서 경찰의 단속을 좀 피하고, 그리고 본인들끼리만 이렇게 통하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본인들만의 뭔가 뭐랄까요, 우월의식 같은 걸 좀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성착취물을 올리는 가해자들의 좀 특성이 있다던데 어떤 특성일까요? 일단 뭐 특성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화법이라고 할까요? 네. 온라인상에서의 특이한 말투 같은 게 있습니다. 뭐뭐 했노, 뭐뭐 엑스 꾸리노. 보통 이렇게 노자를 많이 끝에 쓰게 되면 특정 지역의 사투리라고 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쵸. 물론 특정 지역의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을 당연히 이 가해자라고 말할 수가 없죠. 하지만 지금 이 온라인 성범죄와 관련해서 가해자들이 주로 쓰는 문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착취물 많이 올리는 사람을 그들 사이에서는 형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형님 하면서 성범죄 영상 달라고 굽실굽실 거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런 일이 계속해서 횡행하는 이유는 가해자들한테 죄책감이 없기 때문이죠. 뭐 보면 사실 이 지금 추적단 불꽃 그리고 리셋 관계자들 표현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여성을 피자나 이 토핑 수준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범죄 행위를 함께 모여서 모의하기도 하고요. 서로 또 위로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뭐 우려라는 걸 이 사람들이 할 리가 없겠죠. 그렇겠죠. 피해자에 대한 생각은 안중에도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참 희한한 것이 언론에 사실 본인들의 어떤 대화방이나 그리고 닉네임이 공개가 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언론에 공개된다는 건 곧 이게 검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뿌듯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본명, 실명이 거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잡힐 위험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잡히지 않을 거라는 이제 강력한 믿음이 있어서 되려 뿌듯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단 공권력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뿌듯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공권력을 두려워한다면 나타낼 수 없는 모습이겠죠.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닉네임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던 사람도 그렇고, 뭐 나는 잡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다 검거가 됐죠. 이렇게 닉네임이 사실은 언론에 공개되는 것 자체를 뿌듯해한다, 뭔가 우월감을 느낀다라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좀 발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해 불법 성영상물 그리고 아동 성착취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 5,000건 가까이 발생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발생을 한 건데 지금 보면 일단 이 서은아 국민의힘 의원 측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보면 성영상물 1,366건, 아동 성착취물이 2,623건, 불법 촬영물 842건에서 4,831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졌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조금 비교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불법 성착취물, 그러니까 성영상물을 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치의 추이를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043건, 2,661건, 1,769건, 1,366건. 그러니까 2018년에 정점을 맞이했고 그러네요. 그 이후부터는 감소 주춤하는, 추세네요. 네,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 같은 기간이에요. 아동 성착취물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변화 추이를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03건, 1,172건, 756건, 2,623건. 뭐 늘었다 줄었다를 네.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비교를 해서 2019년과 2020년 두 해만 비교를 해놓고 보면 756건에서 2,623건. 그러니까 거의 3배가 넘는 그러네요. 수치, 갑자기 급증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법성 영상물에 비해서 아동성 착취물의 어떤 발생 빈도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평론가님께서 짚어주신
주셨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 사이버 성폭력 발생 건수를 비교를 해봤을 때 아동 성착취물이 불법 성영상물을 넘어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600건이 넘으니까요. 이렇게 역전 현상이 좀 벌어진 게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 아동 성착취물과 관련된 부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데 조주빈이나 또 이 N번방 시초격이라고 알려진 각각 문형욱이나 공범들을 보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 굉장히 연령대가 어리죠. 그렇죠. 어린 편이고요. 지금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의 또 연령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13세 미만 피해자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2016년에 23.6%였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 30.8%, 불과 3년 사이에 7.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가 이제 13세부터 15세까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나이대,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가 다 어린 이유를 보면 이 나이대의 연령대의 사람들을 보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렇죠. 디지털을 손에 잡고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이 너무너무 익숙한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빠져들기도 쉽고 피해자가 되기도 쉬운 그런 구조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 불법 성착취물에 비해서 지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착취물이 훨씬 더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일단 이제 또 중요한 게 디지털의 특성상 공간이 사실 온라인이기 때문에 무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자 한 명당 피해자가 상당히 여러 명이 발생할 가능성, 그렇죠. 구조가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발생 빈도가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는 이 SNS에서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리면서 이 마왕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이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또 체포되기도 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이 사람이 트위터 계정에 100개 정도 되는 성착취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팔로워 수만 8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30대 초반 남성이고요. 마왕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박모 씨인데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그러니까 피해 여성들을 노예처럼 부려왔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 남성 경찰에 의해서 성폭력 처벌 특례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지금 검거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그런 상황인데 지금 6월에서 8월 2달 동안 트위터 계정에 미성년을 포함한 이 피해 여성들 성착취 영상 100개를 올렸는데 관련해서 지금 10여 명의 피해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에 촬영한 남성들을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남성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 공개됐느냐, 알려지게 됐느냐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상당히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을 성노예로 부리는 트위터 계정이 있다. 이런 관련 글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네.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의 글이 올라오면서 수사가 진행이 된 거고요. 검거가 됐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조주빈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교훈을 얻은 것이 하나도 이렇게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다시 이런 사건을 계속해서 접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계속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요, 변호사님 여기서 지금 팔로워가 제가 8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이 마왕은 당연히 처벌을 받을 것인데 그렇죠. 이 팔로워 8만 명에 대한 법적 책임도 있지 않나요?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8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팔로워 계정, 그러니까 그 계정을 팔로워하면서 어쨌든 본인들은 노리는 것이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내가 갖고 있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팔로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물이 불법 영상물입니다. 뭐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상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영상물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본인이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이 발달하기 전에는 소지라는 것이 내가 다운
다운로드를 해서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하드웨어에 저장을 해놓고 있는 경우에만 이제 소지라는 의미를 굉장히 좁게 해석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실은 카톡방에 이제 영상물이 있으면 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사실은 소지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소지라는 단어를 굉장히 좀 넓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팔로우만 하고 그 영상 난 시청만 했는데 난 소지한 거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 소지의 개념의 범위가 넓게 확장이 되면 결국에는 아동 청소년 불법 영상물, 성영상물을 본인이 소지한 것이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앞서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됐어요. 그리고 강화가 된 내용이 24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거든요.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처벌 규정이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강화됐는데, 네. 일단 사실 온라인 그루밍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동 성착취물의 피해 여성들 하면 13세에서 15세, 뭐 아주 어리게는 초등학교 초등학생도 학생부터 있죠. 중고생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학생들을 유인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죠. 이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서 유인을 하는데 채팅 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채팅 앱을 통해서 한마디로 친절한 오빠인 척 가장을 해서 길들이기를 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처벌 규정이 강화가 됐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형사처벌이 가능해졌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제 아동 청소년 성구매를 목적으로 해서 유인하거나 권유했을 경우에만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이 정보통신망에서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서 대화하는 행위 등은 사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바뀌었죠. 24일부터 이제 이 관련해서 성착취를 목적으로 해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 반복했을 경우, 이런 행위로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 온라인 그루밍부터 처벌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들 차단하겠다라는 거죠. 가해자들로부터 이 봉쇄시켜서, 그러니까 입구부터 봉쇄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읽혀집니다. 그리고 뭐 성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권유, 유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는데, 24일부터 달라지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온라인 그루밍이 처벌을 받아야만 되는 이유가, 사실 온라인 그루밍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성착취물 피해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이 온라인 그루밍 관련 처벌법이 이렇게 강력하게 시행이 된다면 아마도 이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동안의 어떤 수사라는 게 사후 약방문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보다는 보다 좀 진일보된 수사가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달라지는 점이, 이 N번방과 같은 주로 이제 다크웹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는 내용도 또 추가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위장 수사가 이번 개정안의 가장 뭐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정 수사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시행이 됐어요. 함정 수사하면 범죄 현장을 수사하기 위해서 신분을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 현장을 포착하는 그런 수사 기법을 말하는데, 보통 마약이나 성매매 범죄 수사를 할 때 주로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사 기법을 널리 쓰기가 어려운 이유가, 피해자의 어떤 피의자입니다.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들어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 수사에서는 함정 수사를 통해서 검거에 성공을 하기도 했는데, 후에 나중에 이제 수사 방법, 이것이 적법했느냐, 이것을 이유로 들어서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기 어려웠던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인터넷 공간도 사실 예외가 아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텔레그램 같은 공간, 그러니까 뭐 박사방
주로 활용을 했던 공간이 바로 텔레그램이었죠. 네. 다크웹이나 텔레그램의 판매자에게 직접 접근해서 수사를 펼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피해자가 더 많아지기 전에 범죄 사실을 포착해낼 수 있다는 아주 가장 큰 장점이 있는 수사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이 사실 이제 그 전에도 뭐 이전에도 위장 수사 자체가 아예 뭐 불가능했던 것은 아닌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는 개정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딱 명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이전과 그리고 개정이 돼서 이제 위장 수사가 가능하게 된 부분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장 수사를 처음 하는 건 아니고 제한적으로 이제 그쵸. 실시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수사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의도가 있는 사람에게 범죄 기회를 제공해서 검거를 하게 되는 걸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라고 하거든요. 네. 이건 가능해요. 그런데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수사관들이 뭔가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덫을 놓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범행을 유도하는 걸 이제 범의 유발형 함정 수사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적법한 걸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향후 범죄자를 검거했다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사관이 오히려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어 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법률안이 개정이 되면서 수사관들한테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해진 점이 바로 이 수사관의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 징계, 손해배상 등을 면책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자유롭게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사의 적법성을 사전에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해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개정되면서 또 한 가지 달라진 점을 말씀을 드리면 신분 위장 수사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장 수사는 신분 비공개 수사 그리고 신분 위장 수사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신분 비공개 수사가 어려워졌을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신분 위장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가상의 신분증을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사원증이나 학생증 같은 걸 통해서 가상의 신분증을 만들 수가 있는 게 기존의 위장 수사, 그러니까 함정 수사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직접 이제 수사에 투입이 돼서 경찰이 신분을 속이고 이렇게 뭐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그 내 신분을 그러니까 속이는 게 사실은 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신분을 알리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아예 다른 사람인 척,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좀 가장하는 게 사실은 수사에 굉장히 효과적일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까지 법적으로 넓게 좀 해석을 해줬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수사를 하는 경찰관들 입장에서도 조금은 더 마음 편하게 사실은 수사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4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4일부터 그러다 보니까 40명의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수사관이 이 위장 수사에 투입될 준비를 또 마쳤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40명의 수사관 하면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추천받은 인사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 수사 경력이 2년이 넘는 수사관 중에서 뭐 심리 또 적성 검사를 통해서 통과된 사람들로 지금 선발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 이분들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았는데 사실 위장 수사가 활성화된 나라가 하면 뭐 미국을 꼽을 수가 있잖아요. 미국의 국토안보수사국 수사 담당관이 화상으로 또 교육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어떤 사례라든지 또 절차상 유의해야 될 점 등 이런 부분들을 직접 화상을 통해서 교육을 했다고 해요. 근데 뭐 사실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진화하고 있고 뭐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40명의 수사관으로 이게 수사가 잘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24일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좀 더 지켜보고 인원을 조금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게요. 생각도 듭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력 충원이 조금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에 대해서 일단은 긍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명백한 한계가 있다.
아닌가라는 또 지적도 나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 자체가 사실 변호사님 얼마나 많은 성범죄가 있습니까? 근데 일단 공간 자체를 줄여놓은 거예요. 디지털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적용 범위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 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예요. 그렇죠. 근데 뭐 디지털 성범죄 또는 성범죄가 아동 청소년에게만 국한돼서 발생되는 범죄가 아니잖아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뭐 사실 위장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제외가 됐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뭐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으로 국한됐다는 것, 사실 성범죄라는 건 온오프라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한계점을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아까도 제가 위장 수사 말씀을 드리면서 신분증과 관련해서 가상의 신분증을 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주민등록증도 가상의 인물의 주민등록증을 쓸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사원증, 예를 들어 드린 게 학생증,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뭐 말씀을 드린데 가상의 인물의 주민등록증을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법상 제약 때문에 가상인물의 주민등록증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디지털 성범죄 조직이 뭐 인증 요구하면서 주민등록증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수사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법을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은 많은 내용이 참 개정이 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24일에 이제 시행이 되고요. 이런 개정들을 통해서 조금 디지털 성범죄, 특히나 좀 아동 청소년에게 국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좀 방지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있겠다라고 보시나요? 네, 뭐 경찰 측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클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 위장 수사가 허용됐고 이제 과거의 제한적인 범위가 아니라 보다 더 수사관들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범위인 그렇죠. 거죠. 면책이 관련된 부분이 규정이 됐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뭐 사실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실질적인 억제책이 될 거다라고까지 제가 아직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위장 수사의 실효성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억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장 수사 24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했더니 뭐 다크웹에서 관련자들이 10월부터는 대대적으로 수사관들이 수사를 펼칠지도 모른다더라 하는 관련 글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쨌든 위장 수사에 대한 나름의 긴장감 또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효과를 줬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시작 전부터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거라는 뭐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뭐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지금 디지털 성범죄 하면 재범률이 75%가 넘는 상당히 재범률이 높은 범죄 가운데 하나예요. 네.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범죄 경력 조회서를 보면 기소유예냐, 뭐 집행유예를 받았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처분을 받았느냐, 이 정도만 기록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가지고 재범률이 이렇게 높은 범죄가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자 종합 DB 이런 것들 좀 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라든가 검찰 또 법무부 이런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이런 관련 자료를 조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놓으면 이 사람들의 성향도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이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추적 관찰이 얼마든지 용이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노력이 좀 기울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 이렇게 해서 개정된 법률안과 관련해서 뭐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도 평론가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이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정은 큰 도움이 이제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동 청소년에 관련된 국한된 부분인 것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 아동 청소년 아청법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다른 뭐 성폭력 특례법이라든지 법 개정도 추후에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뭐 강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강제 추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영상물을 소지해서 보는 건데 그게 뭐가 이렇게 중한 죄로 볼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은 어떠한 성착취물이라든지 그 불법적인 일이 자행돼야만 내가 그거를 사실은 영상을 시청하고 또는 소지하고 이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 수요 자체가 근절돼야만 더 큰 성범죄를 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법정형이 상향이 된 것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좀 형량을 높여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청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서 얼마나 정말 디지털 성범죄의 그 발생 빈도 저희가 짚어드렸는데 그 빈도가 얼마나 좀 낮아지는지도 앞으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 탑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따끈따끈한 핫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